저 자위대 전력 가지고 중국과 1대1로 맞붙으면은 과연 성산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자력 잠수함도 없어요. 일본은. 무리라고 봅니다. 다카지 총리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 일본에 과연 중국과 전투를 치를 만큼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만약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국제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게요,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일본은 전범 국가라 그래가지고 유엔 헌장에는요, 적국 조항이 있어요. 적국 조항에는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를 여전히 적국이라고 적시하면서 적국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적국 조항은 뭐냐면은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유엔 가입 국가들이 어떤 그 무력 분쟁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국제연합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격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적국 조항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경우에는 유엔의 허락을 받거나 안 그러면 그게 위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하고 무력 분쟁 발생해서 그 나라에 무력을 가해도 그 국제연합의 그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아요. 그걸 적국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적국 조항으로 남아있어요. 일본하고 이탈리아, 독일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직도 유엔에 적국 조항으로 남아있는 일본 이러면서 그걸 굉장히 가지고 그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단자위권 행사를 이제 한다. 만약에 미국이 대만 유사해서 이제 거기에서 중국과 미국이 전투가 붙었다. 거기에 미국을 도와주러 일본이 가는 경우에는 전 세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미국하고 같이 뭘 작전 펴는 거에 대해서 미국을 비판하겠어요? 일본을 비판하겠어요? 비판 못 하는 거죠. 왜? 집단적 행사 가능하겠다고 일본이 뭐 그렇게 헌법 해석 변경도 했고, 안보 법제도 만들어 놨고,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관여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당장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너희들 왜 집단적 행사하냐고 비판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미국하고 같이 작전을 펴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그렇게 비판할 뭐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어땠습니까? 미국이 그게 관여했습니까? 유럽이 관여했습니까? 안 하죠. 물자만 대주죠. 무기만 대주죠. 자금만 대죠.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어떠냐면은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소련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었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동하고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설득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은 미국이나 나토가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지켜주고 있나요? 안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이 지켜준다 그래서 내가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했는데 지금 공격받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안 지켜주냐? 안 지켜주고 있잖아. 물론 그래서 이제 물자라든가 그 군수품이라든가 무기, 자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도 거기에 전투하러 안 오잖아요. 너희들 혼자 싸우라 이거 아니에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제일 두려운 거예요. 대만 문제는 미국은 멀리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일본은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중국과 대만이 전투가 벌어졌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와서 거기에 전쟁에 개입을 해서 대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전투를 치른다 그러면은 거기에 일본이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예를 보듯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런 걸 상당히 염려합니다. 미국이 안 오고 일본 너희들 알아서 해. 다만 미국이 무기하고 물자는 대줄게.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일본 혼자서 대만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행사한다 하는 명목하에 대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일본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무기를 사용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 헌법 구조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그게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이니까. 다만 이제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대만 유사가 바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분쟁이 아니라 일본의 존립 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만을 도와주는 거다. 대만하고 같이 전투를 치르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카치 사네 총리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나는 이번에 이 발언들을 이 과정들을 며칠 어제 그제 오늘 이 과정들을 보면서요.
야,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체제 하에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의사를 종종 표명해왔고, 미국에서도 2027년은 넘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모자랐다 이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게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이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하다, 집단 자격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전쟁의 위험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 이 얘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국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정책이 본격적으로 변화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일본이 스스로를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이시나요? 사실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일본의 자위대, 저걸 군사력이라고 얘기합시다. 군사력이지요. 저 자위대의 전력 가지고 중국과 1대1로 맞붙으면은 과연 성산이 있을까?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은 핵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원자력 잠수함도 없어요, 일본은.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이 있을 거고, 당연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관여하지 않고 일본 독자적으로 중국과 전투를 치를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무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를 저명한 변호사이면서 유신의 회의 대부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카치 총리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 일본에 과연 그만한 힘이 있느냐? 중국과 전투를 치를 만큼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관여해서 절대 대만을 중국이 군사력으로 복속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미국이 정말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서 일본한테 너희들도 같이 동참해. 이러면은 일본은 내가 볼 때는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안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을 지켜줄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미국이 헬프 미래 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중국은 바로 옆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요. 중국 군대를. 일본이 이제 집단 자격 행사를 하면서 미국을 전격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투가. 그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의 예를 보듯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은 정말 악몽인 거예요. 자, 이런 걸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일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미국이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랬을 경우 일본은 정말 악몽인데 거기에 대한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면 일본은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자민당 내에서는 지금 자꾸 의석수가 줄어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민당이 왜 그렇게 되느냐? 자민당이 국가를 제대로 못 지키고 국가의 경제를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키고 그런 잘못한 거에 대한 당연히 채찍이겠죠. 여론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뭘 잘못했는가? 제일 지금 중요한 거 보니까 일본의 안보가 제대로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우익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우익들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못하게 하니까 환장하겠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미국한테 늘 지켜달라고 그러려니까 미국한테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야 되는 한마디로 비굴한 행동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 앞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아베가 그때 일을 이제 저지른 거죠. 집단자격 행사.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이 헌법 하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된다고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안보법제를 만들어가지고 존립 사태 때는 집단자격 행사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답한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핑계대고 안 된다 그러고 여론이 어쩌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먹혀 들어간다고 본 거죠. 아베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걸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문제가 저게 이제 현실로 다가올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강력하게 스포트 해주겠다 그러면은 오기 싫다가도 그래?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유사가 정말 악몽이에요. 미국이 안 오는 경우는 정말 악몽이고 미국이 와서 같이 전투를 치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대만 유사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익들은
일본의 유사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의 존립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죠? 그리고 실제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센카쿠 제도가 있어요.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제도가 거기 대만하고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럼 대만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센카쿠 제도가 중국한테 거의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냐 하니까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오키나와는 과거 오랫동안 500년 가까이 중국의 조공을 받는 국가였어요. 중국에 복속된 국가라고는 볼 수 없어도 500년 가까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중국에서 책봉을 하러 뭔가 사신이 와서 오키나와 왕이 바뀔 때에 그 책봉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키나와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서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국가로서 경영이 가능했잖아요. 다만 이제 책봉 받을 때 중국에 이제 조공 바치는 거, 그거 외에는 중국이 그렇게 간섭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잘 국가로서 500년 이상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그냥 복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오키나와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독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왔던 때가 그리울 수가 있어요. 오키나와 그 학자들하고 가끔 얘기해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나옵니다.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렇게는 얘기 못해도, 실제로 지금 오키나와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2등 국민, 3등 국민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키나와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키나와 사람들은 속으로는 자기들은 일본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일본인들도 일본인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2등 국민 취급을 하니까, 이런 미묘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만약에 다시 오키나와를 옛날로 돌리겠다 하는 순간 오키나와에서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나는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왜? 중국 입장에서는 옛날에 조공체제로 돌려주겠다. 너희들 자율적으로 국가 운영하도록 보장해주겠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귀가 솔깃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키나와까지 그렇게 이제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해양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중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남중국으로 일본은 거기 오일 탱크가 거기로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국이 이제 완전히 한번 군사력으로 그걸 장악해버리게 됐을 경우에 일본은 정말 악몽인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하는 게 안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논리가 서지 않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너무나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총리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그리고 일본 유사라고 하는 순간 이건 집단적 행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중국하고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하고 전투를 벌이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니 이 얘기를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어요. 총리 됐을 때는. 근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에 이 문제로 중국 정부하고 중국 외무성하고 막 이렇게 뭔가 입시름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도 자기 발언을 취소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을 베겠다 했는 그 총영사조차도 크게 후퇴를 안 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아니, 한 나라 총리의 목을 베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글 자체를 내리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저 사람을 추방해야 된다,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죄 안 해요. 그리고 중국 외무성에서도 그걸 그렇게 너무 침소봉대, 의미 확장해서 그렇게 공격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 애초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일 국교 정상화 맺을 때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국내 문제다 하고 그걸 합의를 하고서 국교 정상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일국 이체제를 인정했단 말이지. 일국 이체제.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 맺었던 조약에도 위배된다 이거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의 발단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을 협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이제 일본에서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목을 베겠다 이 얘기를 일국의 총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아니냐. 그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중국 외무성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먼저 집단자익 행사 가능하겠다는 것은 그건 결국 중국을 협박하는 거 아니냐.
중국하고 그 무기를 갖고 전투하겠다. 그게 사람을 살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전쟁 치르는 건 상대방을 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더 협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이 나왔어요.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의 우익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에서 군대를 갖는 게 정말로 그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나라를 보는 거죠. 아니, 전 세계 어떤 국가가 군대가 없는 나라가 어딨냐 이거예요. 독일도 군대가 있죠. 이탈리아 군대 있죠. 일본만 군대가 없어요. 자위대. 그럼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냐 했을 때 100% 군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익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도박인데 이렇게 해서 위협도가 올라가면은 헌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잘못 삐끗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큰 코 다치겠죠. 그렇긴 하지만 중국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대만을 그렇게 정말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최대한대로 위협을 이제 뭔가 잘 컨트롤하면서 조장을 해가지고 헌법 개정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은 일본 우익들 입장에서는 최고인 거죠. 그게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목적이라면은 전혀 그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지금까지 헌법 개정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게 일본의 우익들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국과의 이게 험악한 대치도 불사하겠다고, 그걸로 인해서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마 인식하는 게 아닌가. 엄청난 위험한 불장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긴 하지만, 일본 우익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말 위험한 발언을 그렇게 하고도 철회를 안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딱 되는 순간요,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큰일 났다. 대만 전쟁은 거의 이제 불보듯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 글을 보고서 설마 그 정도일까?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불길하게 예상했던 게 전혀 근거 없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향해 목을 베겠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타국의 정상을 향해 참수 발언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니 근데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슴에 칼을 품어도 얼굴에는 웃음을 띄우면서 대화를 하는 게 외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주 오사카 중국 총사의 발언은 이거는 거의 웃음기 싹 빼고 일국의 총리 목을 그냥 한순간에 주저함도 없이 그냥 베어버리고 말겠다 그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각오가 됐는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죠. 외교에 이런 얘기는 과거에 정말 전쟁을 치르는 국가 원수들끼리 있을 수 있는 얘기 정도, 이거 평화 시에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라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이미 전쟁은 벌써 시작되었다 보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 그리고 그 대만과 관련되는 대만 유사 이꼬르 일본 유사, 이건 안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들을 보면은 이미 지금 회색 지대의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해가지고 포 쏘고 훈련하고 위협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포탄 날아가는 방향만 딱 바꾸는 순간 그게 바로 전쟁인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어느 날 방향만 틀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이꼬르 일본의 유사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대만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투에. 그러면서 그게 안보법제에 마련된 걸로 가지고 이게 일본의 존립 사태,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만 유사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이제 가능해지면 이제 중국과 바로 무력 충돌을 할 의사가 있다는 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험한 말이 안 나오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는 이거는 내정이다.
중국이 내정에 일본이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무력 행사하겠다 얘기는 하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오사카 총영사가 그렇게 정말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험악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외무성에서 그걸 철회를 안 했어요. 총영사를 나무라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협박이라고 그러는데 니들이 먼저 협박한 거 아니야. 국내 문제에 니들이 집단자격 행사하면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우리하고 전투 치르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냐. 그게 협박이 아니고 뭐죠. 그게 더 큰 협박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중국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면 돼요. 총영사의 개인의 의사도 물론 강하게 포함되어 있겠지만 중국 정부의 의사가 강하게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일본은 공식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발언을 삭제하면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양 국가 모두가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쌍방이 크게 다친다는 걸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과 일본은 제2의 경제대국이고 군사력으로서는 제2의 군사력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고 일본은 제4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 덩치 규모는 뭐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위대도 뭐 23이 8대라든가 뭐 그리고 미국 무기들을 많이 사다 놓은 거 있잖아요. F-35라든가 뭐 이런 전투기들은 뭐 아주 탁월한 전투기들 아닙니까, 성능이.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들은 성능이 뛰어날 거고 그러니까 쉽게 밀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을 텐데 과연 그걸 결단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보면 그렇게 쉽게 바로 뭐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하루 전까지도 모든 전문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봤어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3년이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중국과 일본, 대만을 두고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이제 어느 선까지 컨트롤이 가능할까?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는 그렇게 깊게 전투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막 국군을 모두 다 걸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전투를 벌이는 순간 핵무기 몇 방이면 끝나버리는데 그게 일본이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무시하고서 그렇게 전투를 계속 벌일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험악하게 하더라도 뭐 국지전적인 뭐 총성 몇 발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서로 자제하는 부분이 있겠죠. 왜? 서로 같이 공멸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감정 컨트롤이 가능한가.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일본 우익들의 입장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안 좋아요.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됐을 때 아예 그 축전도 안 보냈잖아요. 아예. 그런 경우도 거의 진짜 드물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이 서로 안 좋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말이 험악하게 오가다가 이게 어느 시점에 가벼운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면은 세계 2차 대전이니 세계 1차 대전이 대부분 보면요. 총성 한 발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에스컬레이트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뭐랄까 약간 뒷골이 땡기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만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번 갈등이 대만 해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아마 한국도 상당히 긴장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일본하고 중국이 저렇게 계속 험악하게 나와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력 충돌이라도 벌어진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신경이 쓰일 텐데 그러나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최대한대로 자제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군대의 목적이 북쪽에 있다. 그 북쪽에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을 예의주시하고 우리는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아서 한반도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전 세계한테 절대 그 중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뭔가 벌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짜내야 된다. 다만 이제 미국이 거기에 참전해서 정말 대만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주한미군도 그쪽으로 이동할 테고 전선에 참여할 테고 그랬을 경우에 한국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은 정말 머리 아픈 얘기지만 정말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한반도에 온 신경을 다 쏟을 테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봉쇄를 할 테니까 중국이 북한을 뭐 사주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북한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고 여기는 안정화시킬 테니까 우리를 그쪽까지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그런 이제 하나의 전략을 가질 수 있다면은 가장 최선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외교 질서의 균형이 흔들리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상당히 이게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시계 제로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또 이러다가 또 금방 또 뭐 서로가 그러면서 금방 또 이렇게 무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가 봐도 전쟁을 치를 만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전쟁을 치렀을 경우에 입게 될 피해 규모가 너무나 막대해서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계산이 나올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 특히 대만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떤 기분이다. 이거는 전문가로서 정말 아주 안 좋은 조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죠. 이게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지. 다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전쟁을 치르면 공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서로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뭐 전투로 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함부로 예언을 못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전쟁은 정말 사소한 문제로 거기서 발단이 돼가지고 에스컬레이트해서 세계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우리 역사 속에 빈번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항상 양쪽 다 열려있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국방력을 아주 강화하고 자주국방의 모든 그 능력을 다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저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무기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를 키워나가고 성장을 하고 뭔가 능력을 엄청 키워놓는 거 그게 자주국방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근이라고 해야 어제 그제인데요. 그죠? 11월 8일 아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만 유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언급은 이제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는 말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언어입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내정에 간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이 절대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 배경은 충분히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8일 저녁에요. 저녁에 중국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뭐라고 이제 글을 올렸나 하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더러운 목을 베지 않을 수 없다. 야, 이게 이런 말을 했는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까지 딱 그 문장이 그래요.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글을 써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일국의 총리의 목을 베겠다. 베어야만 한다고 얘기했어요. 베겠다가 아니라 베어야만 한다.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문자를 올렸어요. 와, 나도 이 글을 보고서는 정말, 야, 이거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어 갈 건가
사실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가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이 공격받으면 일본도 위험하다며 집단 자위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대만이 공격받으면 일본도 위험하다. 이 얘기는 그동안 일본 자민당에 특히 매파, 우익 보수 쪽에서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만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위험하다. 그런데 사실은 아베 전 총리도 대만 유사는 바로 일본의 유사이다. 그러니까 대만이 공격받으면은 일본이 공격받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인 거죠.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그걸 아베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는 얘기 안 했지만 총리에 물러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소다로도 총리 시절에는 얘기 안 했지만 총리에 물러난 다음에는 대만 유사는 바로 일본 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 소위 말해서 우파, 매파 쪽에서는 대만 유사 이꼬르 일본의 유사다. 이런 인식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총리의 입장에서 총리의 입으로 그것도 국회에서 대만 유사 바로 이거는 일본의 유사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처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일본의 유사가 되면요. 일본이 2015년에 그 아베 전 총리가 안보법제라 그래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본의 유사, 일본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위협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작전을 개시하면은 그걸 일본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대만 유사 이꼴을 바로 일본의 유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가지고서 대만을 돕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지 마라 중국은 계속 그래왔죠. 왜? 중국은 이거는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너희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미국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왔었어요. 그랬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의 유사다. 이건 집단적 행사하겠다. 이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총리로서 처음으로 의지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중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작 정도로 저렇게 반응을 하냐 하면은 중국이 계속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경계의 인물로 주시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총리가 됐을 때도 시진핑 주석은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창 총리가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일본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던 사람을 이번에 에이펙에서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험악해요. 중국은 바로 역사 문제에 직시하라고 바로 직격탄을 날렸고 일본은 거기에 대고 대만 문제도 얘기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뭐 다양한 문제, 남중국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역 문제, 그게 그런 문제. 중국이 아주 싫어할 만한 얘기들은 다 쏟아냈어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또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그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던 차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중국의 입장도 물론 있지만 또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 그 개인적인 퍼스널티도 굉장히 그 강성이라는 겁니다. 그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죽음의 길이라는 얘기도 쓰고 막 그런 얘기를 해오던 사람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도 평소에 그렇게 아주 입이 굉장히 험하다는 걸 이제 아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이제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일본 전역이 지금 발칵 뒤집혀진 거죠. 집단 자위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일본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일본은요, 헌법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위대를 사실은 전력을 둘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 자위권을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전력을 둘 수 없다는 거하고 교전권을 포기했다고, 영국 포기했다. 그게 전쟁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여러 가지 해석, 변경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위대는 있을 수 있다. 그 자위대는 뭐냐 하니까 정당 방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정당 방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도둑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칼이나 총을 가지고 나를 협박하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제압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은 정당방위가 인정돼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평화헌법 구조를 갖고 있다 해도 외부에서 일본을 침략해 들어오는 외부 적이 있는데 그냥 앉아서 죽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위대를 만들면서 이거는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거다. 자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헌법 구조의 그 해석 변경에서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는 하면 안 되지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력을 둬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 변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위대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자위대는 역할이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한 방 맞았을 때 그게 반격하는 용어로 전수방위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지난번 아베 총리 때 그게 엄청난 변화를 하나 일으켰어요. 뭐냐면은 내가 공격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력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헌법의 해석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헌법 해석이 어땠냐 하면은 이 헌법 구조하에서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는 불가하다. 헌법 구조의 범위를 넘어선다. 자유권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쭉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해왔다고요. 그게 47년 헌법을 만들어지고 2015년 그 변경이 있었으니까 얼마입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50년, 60년, 70년 가까이 사실은 이거 집단적 자유 행사는 위헌이라고 해석을 해온 걸 아베 총리가 순식간에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해석 개헌을 해버린 거죠. 그 집단자유권 행사가 지금까지는 위헌이라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주변 국가들도 아니 헌법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 변경이 가능한 거냐. 그런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 미국이 헌법 개정하라. 그렇게 해서 군대를 만들어라. 그거는 한국 전쟁 때부터 미국이 요구해오던 거예요. 그런데 자민당은 그래서 자민당이 결성되었을 때는 이 헌법 개정하는 게 하나의 자민당 존재 이유이게 됐어요. 헌법 개정해가지고 군대를 만드는 거. 근데 지금까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왜? 일반 국민이 그걸 용인을 안 하니까 헌법 개헌을 용인을 안 하니까 헌법 개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개입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해요. 왜? 일본 본토에도 미군이 있고 오키나와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거기에서 미군들이 분명히 대만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럼 일본은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왜? 지금 내 싸움이 아니니까 저거는 자위권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이제 헌법 개정해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너희들 도와라. 안 그러면은 우리도 너희들 못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민당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은 안 되지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아베가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익들이 막 열화와 같이 지지를 한 거죠. 우익들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은 안 되는데 해석 개헌이라도 해가지고 집단적 행사 가능하도록 아베가 그걸 가능하게 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보법제, 안전보장 관련된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안보법제라고 그래요. 그걸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있었느냐 하면 존립위기 사태, 일본이 존립위기 사태에 있을 때는 집단자유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된다고 해석 변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3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3가지 조건 하에서는 집단자유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고 있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인 타국이 공격되었을 때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국민의 생명 등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이게 존립 위기 사태라고 그래요.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때의 전제 조건으로서 2015년 성립된 안보법제에 포함되었는데 그 안보법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을 3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첫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것. 두 번째, 그 밖에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것. 그러니까 외교력이라든가 뭐 금전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무마가 안 될 경우. 세 번째로는 무력 행사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머무를 것. 이 3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존립위기 사태로 해서 막 그냥 화력을 마음껏 막 있는 대로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에 거기에만 맞게 무력을 사용하라. 이 3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존립 위기 사태. 이게 첫째 뭐냐? 바로 지금 말하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말한 게 뭐냐니까 대만의 유사가 바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일본의 총리나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절대 입 밖에 안 냈던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는. 특히 총리는 뭐 개인의 정치가로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해왔죠. 일본의 우익들은. 근데 어쨌든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대만 유사는 바로 일본의 유사다. 그거는 뭐냐?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집단자격 행사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건 뭐냐? 자위대가 대만을 도와서 중국하고 전투를 치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에서 발칵 뒤집혀지는 건 당연하죠. 네,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가요? 지금까지는요, 자민당의 아까 말했듯이 아베 전 총리나 아소다로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은 총리 시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총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일개 정치인으로서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이런 얘기를 빈번히 해왔어요. 특히 아소다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대해서도 뭐 혐한 발언을 뭐 밥 먹듯이 하는 한마디로 그 망언 제조기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소다로. 아소다로 같은 경우는 중국을 화나게 하고 한국을 화나게 하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정치가예요. 지금 80 노인이 넘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뭐 그런 얘기 했고 아베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총리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그래서 집단자격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편 게 바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제2의 아베노믹스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사실 아베 총리의 현신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재출현? 뭐 몸은 다르지만 정치는 사실은 아베 정치의 재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생각들이 다 아베 전 총리가 해왔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마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아베노믹스 아니겠어요? 아베노믹스는 2차원 금융 완화 정책하고 적극 재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 그러니까 돈을 미친 듯이 푼다는 얘기가 적극적인 재정으로 해서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고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은 뭐 금리를 안 올리겠다 얘기고 금리를 안 올리고 돈을 많이 푸니까 그럼 결국 뭐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라도 돈을 많이 풀어서 그 돈을 많이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경제 성장을 북돋우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10년 동안 아베 총리 시절에 그렇게 해와서 경제가 성장이 됐나요? 성장이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안 됐던 경제 성장이 지금 돈 많이 푼다고 경제 성장이 되느냐? 거의 설득력 없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의 경제가 침체돼 있고 GDP 성장률이 거의 뭐 0% 내지는 뭐 많아야 1%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을 하자 하면서 내놓은 게 이제 돈을 많이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과거에 해봤잖아요. 아베 때 해봤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성장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한다고 바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돈을 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엔화가 급상승할 거예요. 가치가 절하된다는 거죠. 지금 153엔에서 뭐 156엔, 160엔, 170엔, 180엔, 연말까지 180엔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전문가들 옆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엔화가 절하가 되니 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지 똑같은 양을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간 수입 물품을 가지고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게 가격 전이가 돼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지금도 벌써 2.9% 뭐 3% 가까이 지금 물가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더 많이 풀어버리면요.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濃해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 물가가 3%, 4% 올라가는데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을 5%, 6% 안 올려주면은 그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지금 자민당 정치를 비판하는 부분이라고요. 내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 소득을 늘려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다시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을 못 올려주게 되면은 실질 임금은 더 마이너스 된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가 3% 4% 올라가는데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 잡고 놔두면은 그게 설금설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돈을 미친 듯이 풀면서 금리 올리는 거는 그럼 바보짓 아니에요. 돈을 미친 듯이 푼다는 거는 엑셀을 바른다는 건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는 거잖아요. 차를 운전하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에 무리가 오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 것이라는 것은 저런 주장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게 가능할까? 아마 결국은 저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저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왜?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물가 올라갈 거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일본 정부,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빚이 너무나 규모가 커서 그 이자로 나가야 될 돈이 너무나 막대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 이 얘기예요. 그럼 금리는 못 올리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순간 이거 잡지 못하면은 하이 인플레이션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이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죠? 하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택시 타는데 지금은 몇천 원 줬는데 나중에는 100만 원 줘도 택시 탈까 말까 이런 게 하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냐? 엔화가 저렇게 싸지고 하면은 국채가 폭락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국채 가치가 떨어진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본 국채를 다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팔아버리면은 국채가 폭락한다. 그럼 그걸 누가 다음에 일본 정부가 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팔려고 할 때 어느 정도 가격으로 사줄 때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낮은 가격에 사주면은 정부 입장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돈을 얼마 마련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해도 나중에 사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국가 재정을 제대로 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정 파탄이라는 그게.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이 가진 돈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일본이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본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사주는 데가 있어야 일본 정부 재정을 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미친 듯이 돈을 풀면 엔화가 폭락을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그거와 동시에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국채를 이만큼 찍어내도 과거에는 이만큼 찍어내면 이만큼의 돈을 벌어놨다고 보면은 지금 이만큼 찍어내도 돈은 이만큼밖에 못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빚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메커니즘상 그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부 재정이 파탄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에 돈이 많다, 뭐 해외 자산이 많다 없다 이런 문제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재정이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저렇게 미치듯이 막 풀 것이라는 얘기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을 때에 적극 재정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지켜봐야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뭐 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의 경기가 여전히 침체되겠죠. 투자를 별로 못하니까. 그 침체되면은 지금까지 지리하게 그냥 잃어버린 30년 이게 다시 잃어버린 40년 가는 거고 50년 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같이 옛날에 우리 IMF 때 나라 전체가 절단났죠. 그걸로 인해서 새롭게 판이 짜여졌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국이 빠르게 재건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본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번 이 시스템이 왕창 한번 무너져서 거기에서 뭔가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뭔가를 세우는 거 그런 얘기들을 일본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는 서서히 죽어가는 뜨거운 냄비 속에 개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푸는 돈은 주로 어디에 쓰려는 건가요? 지금 일본이 가장 눈에 탁 들어오는 거는요. 방위비예요. 방위비를 그동안 1%로 해오다가 이제 2%로 올리겠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5%까지 올려라. 근데 사실 일본 재정이 지금 돈이 좀 뭐 세금이 별로 안 거치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정을 꾸려 나가는데
어디서 방위비를 1% 내던 걸 3.5%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그 눈에 딱 들어오는 돈 쓰임새 많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방위비라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게. 사실은 일본은 오랫동안 방위비를 GDP의 1%로 묶어 왔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워낙 올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3.5%까지 이제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맥락인데 그 세금이 안 거치는데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결국 국채 찍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위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돈 들어가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세금 장벽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세금의 벽이라는 게 뭐 103만 원 벌고 103만 원 더 벌게 되면 거기서 뭐 국가로 들어가는 이제 세금 같은 돈이 이제 130만 원 넘어가면 또 다시 거기서 또 다른 세금 지불해야 되는 게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각 구역마다 세금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는 게 이 장벽을 확 허물어버리고 173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게.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는 103만 원 벌고 좀 더 벌면 세금을 뜯겨버리니까 거기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노동력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173만 원까지 벌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은 다들 173만 원까지는 벌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럼 국가로서는 큰 이익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거쳤던 세금이 덜 거치는 게 한 11조엔 정도라고 그랬는데 세금은 11조엔 덜 거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103만 원이나 130만 원 정도로 돈을 벌어서 거기서 더 이상 노동 안 했던 사람들이 173만 원까지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 이건 국가적으로 GDP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늘잖아, 일반인들의. 내가 103만 원밖에 못 벌었던 걸 173만 원까지 벌었으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럼 소비세가 많이 거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세금 벽을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줄어드는 세수 11조엔 정도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103만 원에서 173만 원까지 노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소비세가 또 거치면은 거기서 세수가 들어오니까 11만 원 완전히 그냥 빠져나가는 건 아닐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도 돈을 좀 이제 쓸 거고.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이 있죠. 휘발유 세금 같은 것을 세금 면제해 주는 거. 그게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아마 곧 실행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료품, 2년 가까이 식료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로를 하자. 세금을 안 걷는다 이거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세수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데다가 이제 돈을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주는 거.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보조금을 10만 원을 주는데 지금까지 세금을 내던 사람은 5만 원 내던 사람은 세금 5만 원 깎아주고 5만 원 돈을 더 주고 지금까지 세금 10만 원 내던 사람들은 세금 10만 원을 안 내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던 사람은 그냥 10만 원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원 줬을 때 하고는 다르죠. 돈 많이 번 사람한테도 10만 원 가고 뭐 안 버는 사람한테도 10만 원 가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균등하게 돈이 돌아간다. 뭐 그래서 그런 걸 또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도 돈이 또 들어가죠. 그런 맥락들에서 돈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재정을 확장하면 경제가 진짜 살아날 수 있나요? 단순 논리로 따지면은 과거 아베노믹스로 해서 그때 돈을 엄청 풀었는데 재정을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했는데 전혀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일본 경제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리라 좋아지리라 볼 근거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특별히 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돈 푼다는 맥락에서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 추진할 때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제2의 아베노믹스 추진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베 때는 성장 안 했는데 다카이치 때는 성장한다.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새삼스럽게 아베가 했던 것을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아베 총리 시절에는 1달러당 80엔, 엔고였죠. 그 다음에 주식이 뭐 만엔 정도. 그랬을 때는 풀어서 주식 가격도 올리고 엔화도 조금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좀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던 게 1달러당 105엔, 110엔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숨통이 트였을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결국 4만엔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 지금 5만엔까지 가 있는 상황, 1달러당 153엔까지 가 있는 상황 속에서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베 1기 때 아베노믹스 할 때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베노믹스를 답습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건 오래 갈 수가 없다. 반드시 파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경제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많다. 조금씩. 감세 정책과 적극 재정을 다 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본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신가요? 그렇게 크게 뭔가 개선될 만한 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직장 문화라든가 노동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일본의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핵심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다만 돈만 푸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로 마쳤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본 일본 반응은 어떤가요? 이번 에이펙 기간을 통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그걸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양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며칠 지나고 보니까 다들 전 세계에서도 다들 이제 명확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잘했다. 한국이 잘한 것은 뭐 수치로도 나오죠.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를 어떤 형태로든 이제 투자하기로 했고 그 투자하는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투자처에 일본이 45일 이내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로 그리고 그 기한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한 내에 5,500억 달러를 다 투자를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익이 생기면은 미국이 9를 가져오고 일본이 1을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대충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미국 얘기 다르고 일본 얘기 다르니까 어떻게 귀결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된 게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불하는 게 아니다. 1,500억 달러는 일본에 배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조선업에 투자를 한다. 이 1,500억 달러를. 거기에는 이제 한국이 전적으로 들어가서 기술력을 전수해주고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가지고 그 공장을 이렇게 세우고 그 모든 기반을 다 닦는 거 거기에 1,500달러를 투자하는 거니까 그건 한국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 미국 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제 투자처가 미국이니까 그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이제 그 미국의 훌륭한 어떤 조선 하나의 공장이 건설되면 그게 결국 미국 거라고 보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1,500달러를 투자하라 이러는 건데 사실은 뭐 거기에 한국 기업이 다 들어가서 산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 크게 다른 바가 별로 없다. 그래서 1,500달러는 아주 알차게 이제 투자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200억 달러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 투자처도 결국은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그게 일본이 그게 투자하는 것만 이제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 투자하는 원칙에서도 합리성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비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투자일 경우에는 한국이 거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조항이 있어요. 첫째 조항에서.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은 일본보다는 월등히 잘한 거죠. 거기다가 이러한 결과물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 핵물질, 핵 원료를 제공받는다. 이걸 이제 확답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성과죠. 그렇게 보면은 뭐 이번에 양국의 대미 관세 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군사 문제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같은 기술과 투자 이야기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런 점이 일본과의 회담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뭐 방금 원자력 잠수함 얘기도 뭐 결정적인 차이긴 하지만 또 이번에 일본하고 차이점 뭐냐면은 일본은 사실 미국의 그 제조업에 전수해줄 기술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가장 강력한 게 조선업 있죠. 조선업은 미국의 지금 해군 전력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거는 꼭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한국이 조선업에서 엄청나게 미국에 기술 이전해주면서 필리 조선소를 사서 거기에다가 훌륭한 미국의 조선업을 건설하는 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압도적인 그 배터리. 뭐 미국이 자동차 만들고 뭐 하는데 다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서 거기다가 기술 전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삼성, LG가 뭐 40~50% 메모리만 해도 50% 넘게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반도체 기술을 반도체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으면서 많은 것들을 전수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반도체는 뭐 설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잘하지만 제조는 미국이 거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다가 제조 공장을 설립해 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배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 회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받는 게 많으니까 일본한테 받는 것보다는 한국한테 받는 게 많으니까 꼭 필요한 것들 그렇게 받는 게 많으니까 한국한테 선물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이제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이걸 이제 승인해달라. 그걸 이제 승인받은 거.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여러 가지 미국이 필요하는 기술들을 전수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요구한 게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은 미국이 왜 한국한테만 원자력 잠수함 에너지 그걸 제공해주면서 허락해주면서 왜 일본은 안 해주느냐 뭐 그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국은 그걸 반대급부로 받을 만큼 제공한 부분이 많아요. 한국이. 일본은 뭐가 있느냐. 돈만 제공해 주는 것밖에 더 있냐.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자금을 동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이제 한국이 미국 외교의 진짜 중심축이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번 회담이 한국의 국격을 어떻게 높였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뭐 한미일 공조하면은 뭐 항상 일본은 자기들이 중간 보스고 한국은 꼬봉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일본식의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그 강력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쪽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인 어떤 지형도가 확 바뀐다. 한국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갖게 됐다. 거기에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어떤 그 뭐랄까 압력, 압박 이런 것들 한국이 커버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디가 더 의지가 되겠어요? 뭐 당연히 한국이겠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군수 물자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은 가장 강력한 그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그 보충도 한국이 충분히 떠맡을 수 있고 뭐 해군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서포트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에 있어서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기술을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게 일본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손잡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을 경계로 해서 뭐 트럼프는 뭐 에이펙을 참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이 두 개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일 간의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국격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도 분명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물론 있었고, 그런 이제 기술에 관한 생태계, 능력 이런 것에 더해서 정치적 리더십까지 합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 세계의 한국의 국격을 엄청나게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 항상 국제사회는 격동이라고 우리 표현해 왔습니다만, 지금 특히 동아시아 속에서는 변화가 엄청나게 이제 몰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바라보고 미중 회담이라든가 한미 회담, 그 다음에 미일 회담, 이 세 개 회담이 동시에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 중국 정부하고 정말 이게 서로 뭔가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분쟁이 이게 군사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얘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국제정치학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이게 예사로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순간이 지금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살얼음을 밟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험한 말을 하면서도 협박 위협은 일본 총리가 먼저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앞으로 계속 또 주시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